독이야. 누가 나를.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저녁차를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을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색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하인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람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종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울부짖었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급히 불러온 의원이 부인의 맥을 짚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혀를 살피고 눈동자를 확인하고 다시 맥을 짚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 어른? 의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부자독입니다. 맹독이라. 조금만 먹어도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혀가 마비되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손발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독이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탄 것이 분명합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독살? 이 점잖은 양반 종가에서 독살 사건이라니. 그 순간 신우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어머님께 차를 올린 사람은 연하 올케뿐입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연하에게 쏟아졌습니다. 연하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저 평소처럼 차를 다렸을 뿐입니다. 거짓말 마시오. 증거가 있소? 신우이가 하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라도 한 듯 하인이 재빨리 연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종이 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연하마님 방 장롱 뒤에서 나왔습니다. 의원이 봉지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만져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부자가루입니다. 부인이 드신 차에서 나온 독과 같은 것입니다. 연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몰래 감춰놓은 게 이 음흉한 것. 그때 마을 원로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나는 며칠 전에 들었소. 연하마님이 친정 오라버니 빚 때문에 몹시 고민하고 있다고. 그건 연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정 오라버니가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요? 예, 하지만 그것과 이 일은 아무 관계가. 돈이 필요했던 것 아니오? 시어머니 재산을 노린 것 아니오? 아닙니다. 저는 절대. 하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연하마님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웠지. 재산을 노린 게 분명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다니 천벌을 받을 일이야. 연하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연하가 올린 차에서 독이 나왔고 그녀의 방에서 독약이 발견됐고 게다가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원로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찌 변명을 하겠소? 내일 아침 관아에 고발하겠소? 곤장을 면치 못할 것이오.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관아에 끌려가면 곤장을 맞거나 귀양을 가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종가 앞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 종가의 독살 사건이라니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관아에서 나와 있었고 마을 원로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사또도 직접 나왔습니다. 연하는 하얀 죄인복을 입고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사또가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연하, 너는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죄로 관아에 넘겨진다. 할 말이 있느냐?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하늘이 아십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가 명백한데 무슨 변명이냐? 신우이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서 끌고 가시오. 이런 악한 며느리를 이 집에 둘 수 없소. 포졸이 연하의 팔을 잡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시여, 저의 억울함을 아시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윽,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 입구, 아침 햇살을 등지고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저게 누구냐? 사람인가, 귀신인가? 그는 피투성이었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 옷은 찢어지고 피가 흥건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다리를 절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벙어리 돌쇠가 아닌가? 저 벙어리가 왜 저 꼴이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연하는 돌쇠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돌쇠야. 돌쇠는 연하를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그녀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가 다가왔습니다. 이보시오. 그대에게 무슨 일이 있었소?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피와 물에 젖은 종이 한 장.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아직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원로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약방 장부가 아닌가? 부자를 산 기록이 박시댁이라고 적혀 있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하지만 돌쇠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이 피로 얻은 증거를, 목숨을 걸고 가져온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어느 고을에 대대로 이름난 양반 종가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3대에 걸쳐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늘 선비들이 드나들었고 사랑채에서는 시문을 논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우러러 보았고 집안 어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집안의 뒤편 마당 구석 헛간 옆 작은 움막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벙어리 돌쇠였습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이 집의 몸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나그네에게 욕을 당해 돌쇠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쇠가 5살 되던 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돌쇠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당시 종가의 주인이었던 어르신이 불쌍히 여겨 움막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대신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25살이 된 돌쇠는 키가 크고 힘이 셌습니다. 장작을 패고 우물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똥거름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아예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저 벙어리 바보 쓸모없는 놈. 말도 못하는 주제에. 그런 말들이 돌쇠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으으하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을 못할 뿐이지 생각은 할 수 있었고 감정도 있었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돌쇠에게 단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종가의 며느리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3년 전 이 집에 시집왔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선비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과거를 준비했지만 끝내 급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라버니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공부를 했지만 역시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집안은 가난했고 연하는 일찍부터 바느질과 집안일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 연하에게 이 종가로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신랑은 종가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은 명문이었지만 신랑은 병약했고 그래서 혼처를 구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연아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연아야, 미안하구나. 내가 고생할 것을 알지만 우리 형편이 이러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연아는 그렇게 시집을 왔습니다. 처음엔 시댁 어른들도 만족해했습니다. 연아는 일을 잘했고 예의 바르고 품성이 고왔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글도 읽을 줄 알았고 바느질 솜씨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집 온 지 1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시동생이 과거에 연거푸 낙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연아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못하나 저것도 못하나 밥도 제대로 못 짓는구나. 바느질이 왜 이 모양이냐? 신우이는 더했습니다. 신우이는 연아보다 2살 위였는데 홍기를 놓쳐 시집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 화풀이를 연아에게 했습니다. 역시 가난한 집안 출신은 격이 다르구나. 오라버니가 또 낙방했다면서? 내 집안은 글공부와 인연이 없나 보지?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후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네. 연아는 그럴 때마다 참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 귀퉁이로 나와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돌쇠는 늘 멀찌감치해서 지켜봤습니다. 돌쇠는 연아를 처음 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3년 전 연아가 가마를 타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돌쇠는 고개를 들어 연아를 봤습니다. 연아도 돌쇠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쇠를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웃어준 것이. 그날 이후로도 연아는 달랐습니다. 돌쇠야, 수고하는구나. 지나가다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돌쇠야, 이거 먹어라. 부엌에서 일할 때 떡을 하나 내어주었습니다. 돌쇠야, 다치지 않게 조심하렴. 장작을 패다 손을 베었을 때 걱정해 주었습니다. 돌쇠는 말로 고맙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수천 번 고맙다고 외쳤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돌쇠가 우물가에서 얼어붙은 두레박을 깨고 있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입김을 불어가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아가 다가왔습니다. 돌쇠야.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춥지? 손이 다 얼었구나. 연아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돌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입어라. 연아가 품속에서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꿰맨 저고리였습니다. 내가 손수 기워서 만들었어. 춥지 않게 꼭 껴입어라. 돌쇠는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말은 못해도 마음은 있는 법이지.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착한 아이야. 천천히 일하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연아가 돌쇠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돌쇠는 저고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연아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었지만 돌쇠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아도 그것을 알았는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고맙다는 거지?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연아의 따뜻함은 계속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돌쇠야, 젖지 마라 하며 삿갓을 씌워주었습니다.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는 죽을 끓여 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돌쇠야, 이거 먹고 힘내. 돌쇠는 말로는 고맙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아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몰래 도왔습니다. 연아가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려 하면 돌쇠가 먼저 날랐습니다. 빨랫감이 많은 날이면 돌쇠가 미리 물을 담가두었습니다. 연아가 마당을 쓸어야 할 때면 돌쇠가 먼저 깨끗이 쓸어 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교감이 생겼습니다.
연아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돌쇠의 가슴도 아팠고 돌쇠가 아픈 모습을 보면 연아도 걱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었습니다. 벙어리 하인과 가난한 며느리 사이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돌쇠는 알았습니다. 연아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래서 어느 날 밤 이상한 것을 봤을 때 돌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은 달이 밝았습니다. 돌쇠는 움막에서 나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밤에 일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눈에 띄면 온갖 구박을 들었지만 밤에는 조용했습니다.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는데 안채 뒤뜰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가 저 시간에? 돌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연아였습니다. 연아가 안채 뒤뜰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서둘러 불태우는 모습이 어딘가 수상했습니다. 연아는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마치 누가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돌쇠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연아는 종이를 다 태운 후 재를 발로 밟아 흩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아가 고개를 돌려 돌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아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돌쇠야. 연아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냥 쓸모없는 종이를 태운 것뿐이야. 연아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돌쇠야,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지?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말을 할 수도 없었지만. 고마워. 넌 착한 아이야. 연아가 돌쇠의 어깨를 토닥이고는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마님이 뭘 숨기고 계신 걸까? 왜 저렇게 당황하셨을까? 하지만 돌쇠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마님이 나쁜 일을 하실 리 없어. 분명 무슨 사정이 있으실 거야. 돌쇠는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간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상한 것들을 계속 목격했습니다. 사흘 전 돌쇠는 우물가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누군가와 만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대는 마을 약방 주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겠소? 신우이가 작은 봉지를 건넸습니다. 예, 이만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위험한 물건입니다. 알고 있소. 걱정 말게. 그럼 며칠 후에 다시 우물가에서 만나지요. 그리하시오. 두 사람은 재빨리 헤어졌습니다. 돌쇠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우이가 약방 주인과 무슨 일이 있을까? 하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이틀 전에는 신우이가 연아의 방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봤습니다. 돌쇠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우이는 주변을 살피며 연아의 방 쪽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마치 뭔가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그리고 어젯밤 달빛 아래에서 돌쇠는 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신우이가 살금살금 연아의 방으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신우이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돌쇠는 말은 못했지만 두 눈만큼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그는 집안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억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작은 물건 하나 옮겨진 것까지도 모두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장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이 훗날 무서운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종가에서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식사 후 차를 마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연아야, 차를 다려오너라. 예, 어머님. 연아가 부엌으로 가서 차를 다렸습니다. 평소처럼 찻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찻잔에 따랐습니다. 어머님,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여기 놓아라. 박씨 부인은 연아가 내온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향을 맡았습니다. 향이 좋구나.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차를 음미하며 천천히 마셨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갑자기 신음을 토했습니다. 어머님, 신우이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내 입이 혀가 마비되는 것 같. 박씨 부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이야. 누가 나를. 박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다. 어서 의원을 불러라. 하인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종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아는 창백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평소처럼 차를 다렸을 뿐인데.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의원은 박씨 부인의 맥을 짚었습니다. 혀를 살폈습니다. 눈동자를 확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 어른? 이것은. 의원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은 부자독입니다. 뭐라고? 부자는 맹독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혀가 마비되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손발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양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독이 아닙니다. 부자는 약재로 쓰이긴 하지만 차에 넣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탄 것이 분명합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순간 신우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어머님께 차를 올린 사람은 연아 올케뿐입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연아에게 쏟아졌습니다. 연아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저 평소처럼 차를 다렸을 뿐입니다. 거짓말 마시오. 신우이가 연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증거가 있소? 어서 연아의 방을 뒤져보시오. 신우이가 하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하인은 재빨리 연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깐 제 방을 함부로. 연아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작은 종이 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연아마님 방 장롱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의원이 봉지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부자가루입니다. 부인이 드신 차에서 나온 독과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일제히 연아를 바라봤습니다. 연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산 적도 없고 숨긴 적도 없습니다. 누가 몰래 감춰놓은 게 틀림없습니다. 이 음흉한 것.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아직도 거짓말을 하느냐? 그때 마을 원로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나는 며칠 전에 들었소. 연아 마님이 친정 오라버니 빚 때문에 몹시 고민하고 있다고. 그건. 연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정 오라버니가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요? 예, 하지만 그것과 이 일은 아무 관계가. 돈이 필요했던 것 아니오? 다른 원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을 노린 것 아니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이 남편에게 돌아가고 그럼 그 돈으로 친정 오라버니 빚을 갚을 수 있지 않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연아 마님,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웠지. 친정에서 계속 재촉이 들어온다던데. 재산을 노린 게 분명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다니 천벌을 받을 일이야. 연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연아가 올린 차에서 독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독약이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원로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찌 변명을 하겠소? 내일 아침 관아에 고발하겠소? 독살 미수죄는 중죄요. 곤장을 면치 못할 것이요. 아니, 귀양을 가거나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소. 연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 마당 구석 어둠 속에서 돌쇠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연아 마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마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나에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야. 착한 분이야. 남을 해칠 분이 아니야.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독약이 그녀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연아가 종이를 태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설마 마님이 정말? 돌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실을 찾아야 해. 내 눈으로 본 것을 믿어야 해. 지난 며칠간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 신우이가 약방 주인과 만난 것, 연아 마님 방에 들어간 것, 그것들이 뭔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자. 진실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자. 연아 마님을 구해야 해. 그날 밤 돌쇠는 움막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연아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죄인복을 입고 끌려가는 모습, 억울해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 안 돼. 그렇게 둘 수는 없어. 돌쇠는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기 전 아직 어둠이 짙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약방이었습니다. 마을 약방까지는 걸어서 반 시진 거리였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놀라 숨기도 하고 순찰 돌는 사람을 피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한밤중 약방은 고요했습니다. 건물은 작았지만 약재 냄새가 진했습니다. 돌쇠는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을 밀어봤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안으로 들어가자 약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깜빡이며 적응했습니다. 선반에는 온갖 약재가 있었습니다. 항아리에는 약재가 담겨 있었습니다. 벽에는 약재 이름이 적힌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장부를 찾아야 해. 약을 판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어. 한참을 뒤지던 돌쇠는 마침내 낡은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큰 서랍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장부를 창가로 가져갔습니다. 달빛에 비춰보니 글자가 빼곡했습니다. 연아가 가르쳐준 덕분에 돌쇠는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찾았습니다. 당기 천궁감초 인삼. 평범한 약재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흘 전 날짜를 발견했습니다. 부자성량 박시댁.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시댁. 신우이를 뜻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역시 신우이가 부자를 샀어. 하지만 그 아래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귀 천궁연시댁. 연시댁은 연하를 뜻했습니다. 돌쇠는 숨이 막혔습니다. 연하 마님도 약을 샀다는 뜻인가?
하지만 돌쇠는 곧 깨달았습니다. 당귀와 청궁. 이것은 부인병에 쓰는 평범한 약재였습니다. 연하가 몸이 좋지 않아 사먹는 약이었습니다. 독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연하 마님은 아니야.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우이가 부자를 산 거야. 그리고 그것을 연하 마님 방에 숨긴 거야. 돌쇠는 조심스럽게 부자 기록 부분을 찢어 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뒷문이 벌컥 열리며 약방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재빨리 약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분명 소리가 들렸는데 약방 주인이 안을 둘러봤습니다.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였습니다. 등잔 불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약방 주인이 주변을 살피며 걸어왔습니다. 돌쇠가 숨은 약장 쪽으로. 들키면 안 돼. 돌쇠는 온몸에 힘을 주고 꼼짝 않았습니다. 약방 주인이 약장 앞까지 왔습니다. 손을 뻗어 약장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개소리였나? 약방 주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약방 주인이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약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위험했어 하지만 증거를 얻었어. 이제 두 번째 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종가 안채 뒤뜰. 연하가 종이를 태웠던 그곳이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어 뒤뜰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제가 남아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달빛 아래 바닥을 뒤졌습니다. 손으로 흙을 헤쳤습니다. 어디 있지 분명 여기서 태웠는데. 한참을 뒤지던 돌쇠는 마침내 타다 만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지만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오라버니께 빚을 갚기 위해 저의 비녀를 팔았습니다. 부디 이 돈으로 사채업자에게서 벗어나시길.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연하가 태운 것은 친정 오라버니에게 보낸 편지 사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댁 몰래 자신의 비녀를 팔아 오라버니 빚을 갚아주려 했던 것입니다. 시댁에서 준 비녀를 몰래 팔았다는 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님 착한 분이었어.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라버니를 위해 자신의 것을 팔고 그것마저 숨기셨던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마님이 돈이 필요해서 시어머니를 해쳤다고 의심하고 있어.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신우이라고. 돌쇠는 타다 만 편지 조각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게 있어. 그때 약방 주인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우물가에서 만나지요. 그리하시오. 사흘이 지났으니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우물가. 돌쇠는 서둘러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우물가 풀숲에 숨었습니다. 바람에 풀이 흔들렸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과연 신우이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곧이어 약방 주인도 왔습니다. 두 사람은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일은 잘 됐소?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완벽하오. 이제 그 계집은 끝이오. 내일이면 관하로 끌려갈 것이오. 약방 주인이 낮게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당연히 우리 차지지요. 어머니는 이미 쾌차하셨소. 조금만 먹였으니 목숨에는 지장 없소. 계획대로 되었소. 허허, 연하 그 계집, 친정 오라버니 빚 때문에 곤란하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도 잘했소. 그것 참 묘수였지요. 사람들이 그녀에게 동기가 있다고 믿게 만들었으니까. 누가 봐도 그녀가 범인이지요. 두 사람은 낮게 웃었습니다. 돌쇠는 풀숲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 악한 자들. 하나, 혹시 누가 본 건 아니오?
신우이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보겠소? 벙어리 바보 하나뿐인데 저 멍청한 놈은 말도 못하니 아무 소용없소. 그놈이 뭔가 봤다 해도 말을 못하니 증언할 수도 없지요. 하하. 두 사람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를 바보라고 쓸모없다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돌쇠의 발이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습니다. 우두둑. 소리가 고요한 밤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기 누구냐? 두 사람이 휙 돌아봤습니다. 저놈이다. 벙어리놈이다. 약방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놈이 다 들었어. 잡아라. 약방 주인이 품에서 칼을 빼들며 달려왔습니다. 죽여야 한다. 저놈을 살려두면 안 돼. 돌쇠는 풀숲에서 벌떡 일어나 달렸습니다. 도망쳐야 해. 뒤에서 두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마. 돌쇠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숲속으로. 달빛이 나무 사이로 비쳤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으악!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몸이 땅에 처박혔습니다. 무릎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거기 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달렸습니다. 품속의 장부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해. 이것이 연하마님을 구할 유일한 증거야. 숲을 지나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물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달빛 아래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물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돌쇠는 계곡 끝에 이르러 멈춰 섰습니다. 앞은 낭떠러지였습니다. 까마득한 아래로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칼을 든 추격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놈, 이제 끝이다. 약방 주인이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달빛에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신우이도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죽여버려요. 저놈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위험해요. 어서. 돌쇠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낭떠러지. 까마득한 아래로 흰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연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쇠야, 춥지? 저고리를 건네주던 따뜻한 손길. 말은 못해도 마음은 있는 법이지. 부드러운 목소리.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착한 아이야. 연하의 미소. 마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더라도. 돌쇠는 품속의 장부 쪽지를 옷깃 안쪽 깊숙이 감췄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풀숲에서 주운 신우이의 비녀를 꺼내 꼭 쥐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꼭 전해야 해. 이놈. 약방 주인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번쩍이며 내리쳐졌습니다. 돌쇠는 눈을 감고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흑. 팔에 칼날이 스쳤습니다. 뜨거운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은 낭떠러지 밖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신우이의 비명. 돌쇠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연하마님 꼭 구해드릴게요. 콰당. 물소리와 함께 돌쇠의 몸이 계곡 아래 깊은 웅덩이로 떨어졌습니다. 약방 주인과 신우이는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보라만 일었습니다. 죽었겠지? 약방 주인이 물었습니다. 저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을 리 없소? 게다가 칼에 베이기까지 했으니. 다행이요. 이제 아무 문제 없소? 두 사람은 허탈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계곡 아래 깊은 웅덩이가 돌쇠를 받아줬다는 것을. 차가운 물속에서 돌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온몸이 얼얼했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돌쇠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물이 코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팔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으으, 신음소리만 낼 뿐 말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증거는 어디? 다행히 장부 쪽지가 아직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 글씨가 번졌지만 아직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허리춤의 비녀도 무사했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연하 마님을 구해야 해. 하지만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팔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일어나야 해. 가야 해. 돌쇠는 바위를 붙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곡을 기어 올랐습니다. 피를 흘리며 넘어지고 또 일어서며 이를 악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님 기다리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밤새 걸었습니다.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조금만 더. 종가가 보였습니다. 대문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하가 하얀 죄인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님, 돌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연하, 너는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죄로 관아에 넘겨진다. 사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하늘이 아십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가 명백한데 무슨 변명이냐? 신우이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끌고 가시오. 포졸이 연하의 팔을 잡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억울함을 아시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으, 낮은 신음소리.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 입구에 피투성이가 된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게 누구냐? 사람인가? 귀신인가? 온몸에 상처투성이, 옷은 찢어지고 피가 흥건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다리를 절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벙어리 돌쇠가 아닌가? 저 벙어리가 왜 저 꼴이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연하는 돌쇠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돌쇠야. 돌쇠는 연하를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그녀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연하가 울먹였습니다. 사또가 다가왔습니다. 이보시오, 그대에게 무슨 일이 있었소? 돌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피와 물에 젖은 종이 한 장. 마을 원로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약방 장부가 아닌가? 사람들이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자를 산 기록이 박시댁이라고 적혀 있소. 뭐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여기 분명히 부자 성냥 박시댁이라고 적혀 있소. 원로가 장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장부가 가짜라는 말이요? 사또가 물었습니다. 벙어리 놈이 어디서 훔쳐온 게 틀림없소? 저놈 말을 어떻게 믿겠소?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군. 벙어리가 가져온 것을 어떻게 믿소? 사또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오. 돌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때 신우이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또님, 저 벙어리는 원래 연하 편이었습니다. 연하가 저놈을 잘 대해줬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요.
연하가 저놈을 꼬드겨 거짓 증거를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 벙어리를 어떻게 믿겠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돌쇠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하지만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꽂아둔 것을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은비녀. 사람들이 숨죽였습니다. 사또가 비녀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이오? 돌쇠는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당신 것이오? 그건 제 비녀이긴 하지만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디서 잃어버렸소? 그건 기억이 잘. 대답하시오. 사또가 날카롭게 다그쳤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금살금 걷는 신용을 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신용, 방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신용, 안으로 들어가는 신용, 무언가를 장롱 뒤에 감추는 신용. 저것은 누군가 몰래 방에 들어가 무언가를 숨기는 모습인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벙어리가 본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소? 바로 그때 약방 주인이 군중 사이에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돌쇠가 재빨리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을 잡으시오.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약방 주인을 붙들었습니다. 왜 나를 잡는 거요? 나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럼 왜 도망가려 했소? 사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약방 주인, 그대가 박씨 댁에 부자를 팔았소? 아닙니다. 이 장부에 명백히 적혀 있는데도 그건 약방 주인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때 돌쇠가 다가가 자신의 상처를 보였습니다. 팔에 깊은 칼자국, 선명하게 베인 상처, 온몸에 멍과 찰과상. 이 상처들은 무엇이오? 사또가 물었습니다. 돌쇠는 칼을 휘두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곡으로 떨어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물에 빠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누가 그대를 해쳤소? 돌쇠는 약방 주인을 가리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 닫히시오.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앞으로 끌어내 꿇어앉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소. 사실대로 말하면 형을 줄이겠지만 끝까지 거짓을 말하면 극형에 처할 것이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우이와 약방 주인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약방 주인이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버티자는 뜻이었습니다. 아직도 거짓을 고집하겠소? 사또의 목소리가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초를 시작하겠소? 포졸들, 형틀을 가져오시오. 잠깐.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뭐라고? 당신 정신 차리시오. 약방 주인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꾸민 일입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무엇을 꾸몄소? 자세히 말하시오. 약방 주인과 짜고 어머님께 부자독을 조금 먹였습니다. 목숨을 해치려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아프게만 하려고. 그리고 연하 올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미리 연하 올케의 방에 부자 가루를 숨겨놓고 친정 오라버니 빈 소문을 퍼뜨려 동기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소? 어머니의 재산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신우이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약방 주인도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신우이 마님과 함께 계획을 짰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하에게 향했습니다. 그럼 연하는 무고했단 말인가? 벙어리가 진실을 밝혔구나. 저 벙어리가 목숨을 걸고 증거를 가져온 것이었어. 진실이 밝혀지자 마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하의 죄인복이 벗겨졌습니다. 대신 신우이와 약방 주인이 포박당했습니다. 사또는 엄중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를 해하려 한 죄, 무고한 이에게 누명을 씌운 죄,
이는 용서받을 수 없소. 두 사람 모두 곤장 50대에 처하고 3년 귀양을 보낼 것이오.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신우이는 울부짖었고 약방 주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참으로 억울했겠구나. 저 벙어리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마을 원로가 연하에게 다가가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연하 마님, 이 늙은이가 그대를 의심한 것을 용서하시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연하는 돌쇠를 찾았습니다. 그는 마당 한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돌쇠야. 연하가 달려가 그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돌쇠야, 정신 차려. 의원님, 어서 돌쇠를 봐주세요. 의원이 급히 달려와 돌쇠를 살폈습니다. 맥을 짚고 상처를 확인하고 호흡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계곡에서 떨어지면서 내상도 심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밤새 걸어오면서 상처가 더 악화되었고, 안 돼요. 돌쇠를 살려주세요. 제발. 연하가 울부짖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연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돌쇠야, 돌쇠야. 연하가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돌쇠는 연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돌쇠야,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너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됐잖아.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고리를 만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돌쇠야, 춥지? 추운 겨울날 따뜻한 목소리. 이거 입어라. 손수 꿰맨 저고리. 말은 못해도 마음은 있는 법이지. 부드러운 손길.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착한 아이야. 따뜻한 미소.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연하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돌쇠야. 고마운 건 나야. 넌 나를 구해줬어. 목숨까지 걸고.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아닙니다. 마님이 먼저 제 마음을 구해주셨잖아요. 제가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느끼게 해주셨잖아요. 연하의 눈물이 돌쇠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돌쇠야, 제발 눈 감지 마. 우리 함께 살자. 내가 평생 너를 돌봐줄게, 제발. 하지만 돌쇠의 손에서 힘이 점점 빠져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연하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님, 행복하세요. 이제 아무도 마님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돌쇠야, 돌쇠야. 연하가 절규하며 돌쇠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눈 떠. 제발. 하지만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없는 증인은 그렇게 말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하는 돌쇠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벙어리가 진짜 영웅이었구나.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았어. 말은 못했지만 가장 큰 진실을 외쳤어.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돌쇠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석 달 후, 종가의 마당 한쪽 큰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연하가 직접 글을 써서 새긴 비석이었습니다. 말없는 영웅, 돌쇠를 기리며. 연하는 매일 아침 그 비석 앞에 꽃을 바쳤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돌쇠야, 오늘도 왔어. 날씨가 좋구나. 박씨 부인도 함께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부인은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인 줄 몰랐어. 나를 용서해다오. 마을 사람들도 매년 돌쇠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 고을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가장 큰 진실을 외쳤던 사람,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았던 사람. 그렇게 돌쇠는 이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석쇠라 지었습니다. 돌쇠를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연화는 석쇠가 자라면서 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석쇠야, 내 이름의 유래를 아느냐? 예, 어머니. 돌쇠 삼촌 이야기지요. 그래. 내 돌쇠 삼촌은 말은 못했지만 가장 큰 진실을 말한 분이란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목소리보다 큰 것은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지. 저도 삼촌처럼 되고 싶어요, 어머니. 그래, 착한 아이로 자라렴. 옳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렴. 석쇠는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고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내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은 돌쇠란다. 비록 말은 못했지만 진실을 지킨 분이시지. 그 아이도 자라서 또 자신의 자식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없는 영웅 돌쇠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 가장 큰 용기는 목소리가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말없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돌쇠가 목숨을 걸고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고을에는 돌쇠의 비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비석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